유진은 하루 20시간 일하는 가난한 직원입니다. 그의 삶은 당신만큼이나 비참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의 삶의 궤적을 바꿀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이야기는 몬스터 조련사 유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유진은 모험가 길드에 가입하기로 결심한 비스탄이라는 새로운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길드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담당자에게 다리아 꽃을 대량으로 채집하여 도시에 와서 팔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함께 온 슬라임에게 꽃을 캐오라고 했고, 그랬더니 모두가 꽃에 엄청난 양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악했습니다. 관리자가 불려왔고 많은 양의 꽃을 보자 유지가 평범한 조련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양은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관리자는 유지의 노고를 인정하여 꽃을 받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다른 사람이 길드에 들어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1만 마리가 넘는 몬스터들이 도시로 접근하고 있으며 공격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모여들었고 관리자는 다음 조치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지는 손을 들고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슬라임에게 가지고 다니던 공룡 이빨을 꺼내달라고 부탁하고 그것으로 큰 불을 피워 몬스터들을 가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시 주민들을 위협하지 않고 도시 밖에서 처음에는 모두가 걱정했지만 결국 유진은 자신의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유진은 사냥꾼들에게 괴물들을 막기 위해 도시 경계에 서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멀리하게 그들은 주문을 성공적으로 시전하여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했습니다. 공격. 모든 사냥꾼들은 괴물들을 공격하고 마을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것을 한편 유진은 여러 개의 화면이 나타난 높은 옥상에서 괴물들과 맞섰습니다. 그의 앞에 그는 도시를 분석하고 괴물의 수를 추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유진은 숲속에 있는 조수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상한 옷을 입고 마법 수정을 가지고 있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 괴물들이 때로 나타나는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진은 조수에게 그 사람을 공격하고 수정을 빼앗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괴물들과 맞서 싸우려 했습니다. 유진은 마을 주변에 요새를 건설하는 데 성공하고 자신의 화염 마법을 사용하여 괴물들을 죽였습니다. 모두들 그의 엄청난 화력과 유지가 어떻게 그것을 실행했는지에 놀랐습니다. 그래, 능력을 처음 사용한 후 유지는 기진맥진하여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은 몬스터들을 없애기 위해 두 번째로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유지는 모험가 길드의 침대에서 자신이 깨어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관리는 그에게 도시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방에 들어왔을 때 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유진은 늑대들과 슬라임들과 함께 도시에서 주목받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떠났습니다. 도시에서 주목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목적지인 킬리아 도시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무언가를 꾸미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모험가들을 없애려고 말이죠. 그들 중에는 달이 푸른색으로 변하기 전에 어떤 임무를 완수하려는 수상한 남자가 있습니다. 달이 푸른색으로 변하기 전에 말이죠. 다음 장면은 킬리아 도시를 배회하는 유지입니다. 그는 슬라임과 늑대를 데리고 다니는데 도시 사람들에게는 낯선 존재들처럼 보여서 주민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도시에는 없는 존재들이죠. 슬라임은 유지에게 배가 고프다고 먹고 싶다고 말합니다. 유지는 정육점에 가서 슬라임과 늑대를 위해 큰 고깃덩이를 삽니다. 그리고 늑대를 위해서요. 슬라임의 식탐에 정육점 주인이 놀랍니다. 다음으로 유지는 길리아 도시 길드에 가서 모험가로 가입합니다. 처음에 직원은 그가 단지 조련사일 뿐이고 전투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의 신청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가 베스틴 도시를 보호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녀는 그를 길드의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유지는 나머지 팀원들에게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단검 사용 전문가인 로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표창 사용 전문가인 티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 사용 전문가인 리사가 있습니다. 팀이 유지에게 자신들을 소개한 후 이제 유지가 자신을 소개할 차례다. 자신을 소개한다. 그는 자신이 조련사라고 말하고 로즈는 그를 놀리기 시작한다. 티나와 리사는 유지를 감싸며 어떤 전투에서든 그의 역할은 중요하며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강조한다. 수수께끼의 강력한 생명체인 지룡을 찾는 유지팀의 모험이 시작된다. 그리고 강력한 생명체다. 팀원들은 역할을 분담했다. 로즈는 앞장서고 티나는 중간, 리사는 뒤를 맡았다. 유지는 정찰병이었고 그들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발했다. 유지는 앞서가는 늑대와 교신하며 상황을 확인하고 위협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슬라임은 그들이 위협적인 몬스터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 물었지만 유지는 아니라고 그들의 목표는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지역을 정찰하고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늑대는 2km 떨어진 곳에서 늑대 몬스터 5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유지는 티나와 리사의 놀라움 속에 친구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그렇게 멀리 정찰할 수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로즈는 유지의 말을 비웃으며 내 말이 맞는지 한번 보자고 말했습니다. 맞는지 보자. 그래서 유지의 말이 틀렸음을 증명하려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지의 말이 맞긴 했지만 그들은 몬스터가 4마리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만. 유지는 그들에게 위에 있는 5번째 몬스터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루데스는 그것을 단검으로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루데스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몬스터들을 하나씩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길을 나섰습니다. 이때 슬라임이 유지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오기 전에 왜 몬스터들을 죽이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유지는 팀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싶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밤이 되자 그들은 큰 길에서 떨어진 곳에 야영해야 했습니다. 티나는 그들이 지구용을 찾는데 아무런 진전도 없다는 사실에 좌절했습니다. 유지는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큰 길에서 떨어진 곳을 선택했죠? 로드는 산적들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티나와 리사가 유지에게 길들이기와 탐험 기술을 누가 가르쳤냐고 묻자 유지는 대답을 피하려고 하며 혼자 배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스승이나 전문가 없이 어떻게 배웠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로드는 그들이 잠을 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순찰 순서를 정했습니다. 티나가 먼저, 그 다음 로드, 유지, 마지막으로 리사가 순찰을 서기로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유지는 왜 하필 이 순서냐고 물었다. 로드는 2번째와 3번째 관찰 기간에 가장 무거운 부하가 걸릴 거라고 답했다. 관찰 기간 말이다. 그래서 로드는 2번째 기간을 유지는 그 후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때 유지는 로드가 너그럽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그러자 장면은 숲속의 유지로 바뀌었다. 그는 정신이 팔려서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몰랐다. 그는 회사원 시절에 지루했던 기억들을 떠올렸다. 갑자기 슬라임이 그의 앞에 나타나 마법책으로 가득한 곳을 가리켰다. 책들을. 유지가 책을 펼치자 모든 기술과 주문이 그의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한두 페이지만 읽어도 물, 불, 바람, 흙의 주문을 익힐 수 있었다. 그때 슬라임의 수가 늘어났고 모두가 자신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슬라임이 다른 책을 펼치면 모든 정보가 유지의 머릿속으로 바로 전달되었다. 그들은 모두 말을 할 수 있었다. 그들은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갑자기 유지는 깨어나 자신이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슬라임이 유지에게 로즈가 근무 중에 떠났다고 말합니다. 유지는 그가 도망쳤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슬라임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게다가 슬라임은 유지에게 리사와 티나가 숲에 숨어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로즈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가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근무교대가 뭔가 불길하고 음모적인 것을 암시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로즈의 음모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티나는 리사에게 유지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리사는 그들이 스스로 로즈를 처리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숲속의 로즈가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향해 칼을 던집니다. 거기에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닫고 칼이 슬라임에 맞았지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후 로즈는 숲을 달려 안전을 위해 설치된 함정들을 피합니다. 그는 깊숙한 곳에 있는 오두막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레나와 리사는 로즈가 선택한 목적지에 놀란 듯합니다. 오두막에 들어가자 그는 처음에 나타났던 남자를 만납니다. 로즈는 그에게 말합니다. 귀중한 것을 잡았습니다. 여자아이 2명과 남자아이 하나요. 그리고 남자아이는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괴물들이 먹어치울 테니까요. 남자와 이야기하는 동안 유지는 슬라임을 통해 모든 것을 엿듣습니다. 그들의 대화. 그는 로즈가 배신자이며 그 때문에 예전 팀이 자기가 함께했던 팀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로즈는 그 남자에게 2 여자아이가 이미 포위되었고 틀림없이 오두막 주변의 함정에 빠질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를 경고하며 달이 파랗게 변하기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남자의 조수는 그를 조롱하며 그런 미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 남자는 화가 나서 그를 졸라 죽이며 예언에는 진실이 담겨있고 거짓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한편 티나와 리사는 상황 대처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로즈는 오두막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확인하러 가보니 본 적 없는 이상한 괴물이 나타나서 놀랍니다. 전에 본 적이 없는 괴물입니다. 그들은 그 괴물들이 자신의 함정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괴물과 맞서 싸우지 않고 후퇴하기로 합니다. 그 괴물은 유지의 친구인 늑대와 슬라임이었습니다.
유지는 원격으로 그들과 계속 소통하며 얼음 마법을 사용하여 오두막을 얼립니다. 하지만 달은 이미 푸른색으로 변했습니다. 유지는 티나와 리사를 만나 그들이 로즈와 이야기했던 사람이 젤리오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로즈와 이야기하던 사람의 이름이 젤리오스라고 합니다. 유지는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 그에 대해 묻습니다. 리사는 젤리오스가 이 숲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산적이며 수배중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유지가 정찰뿐 아니라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그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진정한 가치를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티나와 리사는 로즈가 함께 있지 않으므로 전문적인 전투원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유지는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고집하고 그들은 여정을 계속하기로 합니다. 지룡을 찾아서 유지와 슬라임이 로즈를 대신할 최고의 인물일 거야. 리나와 리사는 적당한 야영지를 찾기로 한다. 이때 유지는 최적의 야영지를 빠르게 찾기 위해 슬라임을 던진다. 그의 능력에 두 사람은 놀란다. 그는 슬라임에게 불을 피우고 텐트를 치라고 하고 늑대에게는 자신이 안전을 번갈아 지킬 거라고 말한다. 티나와 리사는 놀라워하며 유지에게 감사를 표한다. 잠든 그들 곁에서 유지는 젤리우스의 말, 달이 파랗게 변한다는 말을 떠올린다. 그가 궁금해한다. 이것이 비스탄에서 일어난 일과 관련이 있는 걸까? 그는 젤리우스가 사용한 파국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본다. 유지는 티나와 리사와 함께 다시 돌아와 여전히 지구를 찾는 것을 계속한다. 그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했던 용에 대해서 그들은 강한 바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고 슬라임은 그 바람이 에일랏이라는 협곡에서 온다고 말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바람의 근원은 지룡과 그것에서 나오는 숨결이라고 한다. 그들은 에일랏 협곡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유지는 티나와 리사가 자신과 슬라임들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사람들은 그 슬라임이 보이는 몬스터는 어떤 것이든 순식간에 죽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유지가 모험가가 되기 전 훈련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일입니다. 정식으로 모험가가 되기 전에 선생님이 유리 구슬에 손을 대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유지가 주문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마법으로 구슬을 부순 것에 놀랐습니다. 그는 또한 큰 바위에 마법을 사용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때 유지는 화염 마법을 사용했고 선생님은 주문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지 물었습니다. 주문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마법 기술이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문의 이름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지가 말대로 해보니 바위를 완전히 부숴버렸고 선생님과 학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지는 무언가를 요청하려고 손을 들었지만 현실로 돌아와 슬라임에게 보이는 몬스터들에게는 돌팔매나 작은 불덩이 같은 약한 마법을 사용하는 게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돌팔매나 작은 화염구 같은 거요. 유지는 이 방법이 매우 유용하고 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들은 협곡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티나와 리사는 길에 몬스터가 없다는 사실에 놀랐고 유지는 슬라임이 모든 몬스터를 없애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색이 변하고 달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티나와 리사는 유지에게 변화의 원인을 물었지만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한편 킬리아 마을에서는 마을 지도자 라이어드와 노인을 만난다. 노인은 푸른 용의 전설, 달이 푸르게 변할 때만 일어나는 대재앙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것은 전설의 책에 나오는 고대 예언이다. 그리고 푸른 용이 나타나고 슬라임들은 1km 떨어진 곳에서 그것을 본다. 티나와 리사는 그것이 대지룡이냐고 묻지만 유지는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대답한다. 리나와 리사는 유지에게 그 괴물은 재난범주에 속하며 마을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제안합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더 안전하기 때문에 협곡길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 바람이 괴물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지는 슬라임과 늑대를 앞세워 길에 괴물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들의 길을 막는 괴물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지는 돌과 불덩이 같은 간단한 마법을 계속 사용합니다. 괴물곰이 나타나자 늑대와 슬라임은 도망칩니다. 하지만 슬라임은 곰을 극복하고 협곡 끝에 도착하여 팀에게 안전한 길을 만들어줍니다. 리나와 리사는 슬라임이 죽인 몬스터들의 시체를 보고 유지의 슬라임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중간에 발밑이 갈라지는 것을 발견하고 중간쯤 왔을 때 그들은 발밑의 땅이 갈라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지룡이 나타납니다. 리나와 리사는 재빨리 숨었고 유지는 간단한 주문으로 용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용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용은 거대한 바위를 리나와 리사에게 던졌지만 유지는 바위가 그들에게 닿기 전에 부쉈다. 그러자 용은 거대한 구체로 변해 유지에게 돌진했지만 강한 바람이 용을 분해하고 눈을 멀게 합니다. 유지가 용의 힘을 깨닫고 강력한 화염 마법을 사용하여
전 지역을 파괴하고 용을 갑자기 해골로 만들어버립니다. 리나와 리사는 유지의 힘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가 그런 마법의 힘을 가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팀은 마을로 돌아와 비서에게 임무를 완수했다고 알립니다. 비서는 그들에게 지룡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는지 묻습니다. 야고요. 그러자 팀은 비서에게 용을 죽였다고 대답합니다. 이 소식에 비서는 충격을 받고 그들이 요구된 것 이상을 해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그들을 넘어 로즈와 그들의 음모를 꾸미던 일당을 체포했습니다. 라이어드는 이 소식을 지역 당국에 전달하고 특히 유지의 팀의 능력에 놀랍니다. 팀은 그들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1400만 세켈 상당의 금을 받습니다. 그 후 라이어드는 유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마을 관리들과의 회의에 그를 초대합니다. 라이어드는 그들에게 푸른 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 유지를 데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유지에게 그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기억을 통해 용의 형태를 그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유지는 회상 마법을 사용하여 슬라임이 본 푸른 용의 정확한 그림을 그립니다. 슬라임이 본 푸른 용의 그림입니다. 관객들은 그림이 슈탈의 사진과 똑같다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가 말하길 전설의 책에는 거의 정보가 없다고 합니다. 용, 전설에 따르면 푸른 용이 여러 해 전에 마지막으로 나타났을 때 3일 만에 대륙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단 3일 만에 대륙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여기서 라이어드는 유지에게 전설 속 용이 어떻게 물리쳐졌는지 묻습니다. 분명히 이 용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슈탈은 라이어드에게 무한한 마법 능력을 가진 영웅, 용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만이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용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라이어드는 갑자기 용이 이 시기에 나타난 이유를 떠올립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해야 했던 필수 의식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일식이 있었고 성에서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정확히 30년 후에 반복되어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푸른 용이 나타난 이유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의 색깔이 변하고 어두워지며 슬라임은 그들에게 푸른 용이 더 커졌다고 말합니다. 유지는 하늘색이 더 어두워질수록 푸른 용이 더 커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관리들은 당황하며 모두 죽기까지 단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라이어드는 그들을 격려하며 마주한 괴물이 대재앙이 아닌 신화 속 짐승일지라도 끝까지 저항하고 견뎌야 하며 죽음을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후 점심시간에 리나와 리사는 유지에게 다음날 푸른 용을 처치하는 임무에 참여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거액의 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이며 그가 곁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들은 그의 곁을 지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유지와 슬라임을 100% 신뢰합니다. 밤에 유지는 성에서 마을로 파견된 노인, 스틸을 만나 그의 성격에 대해 더 알게 됩니다. 그는 유지에게 카에타스의 단검이라 불리는 알 수 없는 재질로 만들어진 단검을 건네주며 성에 아무도 이 단검을 사용하는 법을 모른다고 말하고 유지는 이 단검이 전사의 마법 능력에 의존하며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틸은 유지에게 이제 그 단검이 그의 것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푸른 용과의 싸움에서 사용하라고 부탁합니다. 유지는 밤에 침대에 앉아 다음날 일어날 일을 생각합니다. 키리아 마을의 전설의 용과 싸우는 원정대에 합류하면서 그는 이 큰 전투에서 희생될 목숨들을 걱정하며 두려워합니다. 전투. 갑자기 슬라임이 그에게 말을 걸며 용이 예전보다 훨씬 크고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유지는 젊은 모험가였던 수련 시절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모험가 시절, 그는 손을 들고 스승님께 물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은요. 제 마법이 약하다는 뜻입니까? 선생님은 그것이 엄청난 위력을 지녔다는 뜻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유지는 자신과 청룡을 물리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날 밤, 그와 슬라임, 그리고 늑대는 마을에 알리지 않고 용과 맞서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하늘과 숲에 변화하는 색깔에서 에너지를 끌어들이며 정지한 채 떠있는 용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힘과 크기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유지는 슬라임에게 당분간 옆으로 비켜 있으라고 부탁했고 모두 그의 계획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유지는 슬라임에게 화염 마법을 전달했지만 용에게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유지는 자신의 마법 능력으로 용의 약점을 알아챕니다. 불이, 마법으로 된 불이 그의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용은 불화살을 쏘지만 유지는 방화 마법으로 막아냅니다. 방화 부적 마법으로 말이죠. 유지는 용이 숲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크기와 힘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크기와 힘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때 슬라임이 유지에게 소리치며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유지는 슈탈 목사님이 준 캐시스의 단검을 사용하여 불 마법과 결합합니다. 불의 힘과 성검의 힘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기 위해서죠. 성검의 힘을 균형 있게 맞추려고요. 유지는 그들에게 용과 제대로 싸우려면 내려가라고 말하고 내려가는 동안 그들은 유지가 자신의 갑옷으로 막아낸 불꽃의 광선에 노출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슬라임을 던져 방어 마법을 전달하여 용을 슬라임으로 산란시킵니다. 강화된 점프 마법을 사용하여 유지는 용에게 도달하는 데 성공하고 그것은 하늘에서 50m가 넘는 높이에 있습니다. 그는 용에게 도달하여 단검으로 파멸의 불꽃 마법을 활성화하고 용의 푸른 윤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용은 그에게 강력한 일격을 가하여 그를 산으로 추락시킵니다.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니 마력이라 불리는 그의 마법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져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의 건강이 매우 위중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유지는 방패로 용의 불을 막았습니다. 유지는 용을 공격할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얼음 마법을 사용하여 용을 감전시켜 잠시 동안 마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지는 기쁘고 안심하며 그 소식을 받아들이고 깨워준 라이어드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라이어드는 하늘의 색깔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충직한 전사의 도움으로 용을 처치하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리아드가 임무 후 마을을 떠났다는 설명에 유지는 임무의 성격과 팀원 간의 협력과 신뢰의 필요성을 되돌아본다. 리아드는 팀원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지에게 팀의 지원과 힘을 믿을 수 있다고 일깨워준다. 앞으로 다른 어려움에 직면할 때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대화는 팀원들 간의 협동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유지가 그들이 이룬 성공에 있어 모든 사람의 역할을 소중히 여기도록 격려한다. 함께 유지는 나중에 탐험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하지만 그것이 모험가의 삶의 일부이며 따르는 위험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다음에 어디로 갈지 고민하며 티나와 리사에게 다음 여행지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티나와 리사는 리카르도를 다음 여행지로 추천하며 아름다운 곳들과 따뜻한 분위기의 도시라고 설명하고 즐거움과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다고 강조합니다. 그곳에서는 하늘색이 변하거나 유지는 그 도시에서 색이 변하는 것과 같은 이상한 사건들에 대해 궁금해한다. 하늘이나 신화 속 용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티나와 리사는 그런 일은 드물고 자신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세상에서 말이죠. 티나와 리사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유지는 슬라임이 이리저리 떠도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들과 함께 모르게 유지는 자신감 있게 늑대와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간다.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맞설 준비가 된 슬라임. 그들은 리카르도 시티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슬라임이 리카르도 시티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생각에 너무 신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지는 속으로 오늘은 사람들에게 슬라임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싸우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겠어. 갑자기 슬라임 중 하나가 유지씨, 중요한 게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봐야 해요. 드리어드라는 여자가 나타납니다. 유지는 전에 그녀를 구하고 도왔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용을 죽인 곳으로 빨리 와달라고 말합니다. 그곳에는 이제 붉은 버섯과 파란 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못 구하니까 이 버섯들을 채집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제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서요. 유지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버섯들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드리어드는 이 버섯들을 이용해서 약과 마법 무력을 만들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예를 들어 빨간 버섯으로는 지혜 무력을, 파란 버섯으로는 만화를 증가시키는 무력을 만들 수 있어요. 마법 능력을 사용한 후 여러분의 에너지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마력이죠. 유지는 용과 싸운 후 에너지가 부족하여 그 무력이 절실히 필요했기에 그녀의 말에 놀랐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했거든요. 그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도와줄게요. 하지만 무력 좀 줄 수 있어요. 드레어드는 동의합니다. 유지는 슬라임에게 모든 버섯을 모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은 몇 초 만에 모든 것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드리어드는 마나 포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파란색이 아니었습니다. 유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물을 가열해서 깨끗한 물을 증발과 응축 후에 모으면 됩니다. 증류하면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동안 드리어드는 이 포션이 마법석 색깔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하니 유지는 그녀의 에너지를 잃고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자신이 그녀를 깨워냈던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누군가가 마법석을 이용해서 제 에너지를 모두 빼앗았다고, 그리고 유진은 마법을 사용해서 마법석의 저주를 풀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마법석에 갇혀있던 귀신들과 악마들이 나타났고, 유진은 다른 마법을 사용해서 마법석과 함께 그것들을 파괴했습니다. 드레어드는 도움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목숨을 구해주셨다고 말합니다. 유진은 그녀에게 왜 이 약물이 저주가 걸린 마법석과 같은 색깔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라고 질문합니다. 드레어드는 마법석은 용의 연못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곳에는 용이 죽은 곳에서 뽑아낸 엄청난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 때문에 그곳에서 빨간색과 파란색 버섯이 자랍니다. 용의 연못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지만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숲 전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슬라임은 유지에게 물 정화 과정이 지연되었다고 알립니다. 마침내 드리어드는 유지를 위한 무략을 준비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말합니다. 약속했던 지혜와 만화 무략입니다. 이제 드리아 숲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집니다. 유지는 리카르도의 도시로 계속 걸어가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만드는 안개가 나타납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유지가 지도를 켜고 늑대와 슬라임에게 말한다. 이쪽으로 계속 가면 리카르도에 도착할 거야. 계속 이 방향으로 가면 돼. 늑대가 말한다. 인간의 냄새가 가까이서 나. 몇 걸음 더 가자 작은 마을에 도착한다. 늑대와 슬라임이 유지에게 묻는다. 여기가 리카르도 도시인가요? 유지가 대답한다. 아니, 리카르도는 아직 여기서 멀어. 그들은 마을에 들어가고 모든 주민들이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놀란다. 예외 없이 모두. 슬라임이 유지에게 묻는다. 왜 다들 그렇게 웃고 있는 거죠? 뭔가 이상해. 마을 지도자를 만나자 유지에게 환영한다며 여정을 돕겠다고 말한다. 안개 때문에 갈 수 없으니 하룻밤 묵고 가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한다. 아침에 다시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유지는 고맙지만 가겠다고 답한다. 그러자 남자가 괜찮다고 하며 이런 외딴 마을에 무슨 일로 왔는지 묻는다. 유지는 리카르도시로 가던 중 안개 때문에 길을 잃었다고 대답한다. 안개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유지는 마을 사람들이 창가에 서서 그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 남자가 그들을 대신하여 사과하며 그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낯선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여정을 재개하자 슬라임은 유지에게 그 마을이 식량이 부족하고 아무도 충분히 먹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미소는 매우 이상합니다. 유지는 그래, 이 마을에는 이상한 점이 있지만 계속 가자고 대답합니다. 수수께끼의 남자가 수정구를 통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는 길을 잃은 모험가일 뿐이며 우리 마을에 실수로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냥 조련사일 뿐이야. 걱정 마. 우리는 어떤 일에도 대비되어 있어. 내일은 즐거움의 숲에서 용의 연못을 수확해서 마침내 세상을 정화할 거야. 유지, 늑대, 그리고 슬라임은 리카르도 도시에 도착하기 위해 계속해서 언덕을 오른다. 슬라임들은 배가 고팠기에 맛있는 음식, 아마도 편히 쉴 수 있는 큰 숲을 기대하며 들떠있다. 그들은 도시 전체가 눈에 완전히 덮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극심한 추위 때문에 유지는 보온 마법을 사용하여 몸을 따뜻하게 한다. 그들이 시몬에 도착하자 병사들이 그들을 환영하며 알려줍니다. 10일째 눈이 내리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이 도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병사들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유지는 대답합니다. 음식이 특별하다고 들었습니다. 유지는 도시로 들어가며 병사들의 말을 떠올립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호랑이 불꽃 식당에 가셔야 합니다. 도시를 거닐며 그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모든 창문이 닫혀 있고 사람의 기척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마침내 식당에 도착하고 주방장이 그에게 말하자 놀랍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문을 닫았습니다. 유지는 내일은 언제 문을 여나요? 하고 묻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하려면 뗄나무가 필요하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난방이 절실해서 뗄나무를 다 주고 말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유지는 식당이 좋아 보이고 음식도 맛있어서 꼭 먹어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유지는 그러니까 음식을 하려면 뗄나무가 필요한 거죠?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네, 그렇지만 지금 나무를 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잘라낸 뗄나무는 수분 함량이 높아서 요리에 쓸 수 없거든요. 라고 대답합니다. 유지가 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유지는 나가서 슬라임들에게 요리에 쓸 수 있는 나무가 어떤 종류인지 묻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마법을 사용하여 나무 한 줄을 통째로 베어낼 수 있는 마법 도끼를 얻고 장작 크기로 빠르게 나무를 자르고
마법으로 장작의 수분을 빨아들여 요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진은 식당으로 돌아와 요리사에게 장작 샘플을 보여줍니다. 주방장이 말합니다. 장작이 좋아 보이지만 요리에 적합한지 확인하려면 주방장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셰프가 말합니다. 장작이 좋아 보이지만 주방장님께 보여드려서 요리에 적합한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장이 장작을 보자 유지에게 말합니다. 이 장작은 너무 말랐어요. 이걸로는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없어요. 요리에 적합한 장작은 적절한 수분 함량을 유지해야 해요. 유지는 이때 슬라임을 이용해 장작의 수분 함량을 높입니다. 요리사는 요리에 완벽한 장작을 발견하고 놀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오븐을 켜겠습니다. 유지는 슬라임에게 모아둔 장작 모두의 수분 함량을 정확하게 똑같이 맞춰달라고 부탁합니다. 요리사는 슬라임의 능력에 놀라며 맛있는 음식을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드디어 음식이 완성되었고 유지가 맛을 보니 전례 없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분이었고 다 먹었습니다. 몇 초 만에 음식을 먹고 요리사에게 말합니다. 이 음식을 매일 먹고 싶어요. 매일 말이에요. 요리사는 그에게 충격을 주며 말합니다. 사실 제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 아니에요. 아직 제가 가장 맛있는 요리를 드셔보지 못하셨어요. 유지는 내일 요리를 먹으러 오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요리사 조수가 말합니다. 요리에만 이 많은 뗄나무를 다 쓸 수는 없어요. 마을 사람들이 집을 데우는데 필요하니까요. 한편 유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른 나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도시의 모험가 길드로 향합니다. 그녀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뗄나무를 줍는 일만 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괴물이든 다른 일이든 유지는 나무꾼으로 등록하라는 요청을 받고 직원은 그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필요한 나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보드카라는 나무꾼을 찾아보라고 제안합니다. 유지가 보드카를 만났을 때 그는 도시의 나무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도시는 하루에 5톤의 나무가 필요하지만 그 양을 매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드카는 다른 마을들이 도움을 제공했지만 그들의 나무 생산량은 도시의 필요량을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그러자 유지는 오는 길에 지나쳤던 마을에 대해 묻고 보드카는 그 마을이 오랫동안 버려진 마을이라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들이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다니 보드카는 그에게 일을 시작해보라고 격려하며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약해 보이고 혼자서 나무를 베는 건 무리일 것 같다고 말이죠. 유지는 마법 도끼를 사용해 순식간에 나무 한 줄을 베어버리고 병사들과 보드카는 그의 초인적인 능력에 충격을 받습니다. 유지는 보드카에게 필요한 장작 크기를 정확히 묻고 나무를 특정 길이로 잘라서 특정 부분으로 나눌 계획입니다. 보드카가 모험가 길드로 일찍 돌아오자 직원들은 그가 오늘 한 일에 놀랍니다. 보드카는 직원에게 이 공은 이 도시의 새로운 유지라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유지는 사흘치 도시의 뗄나무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양을 만들어내고 슬라임이 나무에서 수분을 뽑아내는 것을 보고 모두들 놀랍니다. 전설을 아는 슈탈 할아버지가 나타나 직원 보드카에게 나무를 모으는 능력에 대해 묻고 하루 만에 도시 인구의 절반이 쓸 만큼의 뗄나무를 모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유지가 사흘치 도시의 뗄나무를 모았다고 확인하자 모두 그의 초인적인 능력에 충격을 받습니다. 유지는 그에게 계속 일해서 도시에 더 많은 뗄나무를 가져오라고 말하고 실제로 유지는 점점 더 많은 뗄나무를 모은다. 유지는 모험가 길드로부터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고 힘든 하루 일과 후 늑대와 슬라임과 함께 잠이 든다. 다음 날 요리사는 유지에게 새로운 음식을 내놓고 슬라임과 늑대는 맛보겠다고 신이 났다. 유지는 음식을 즐기며 그 맛에 황홀해하며 인생 최고의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한다. 유지는 요리사에게 음식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또 다른 요리를 주문한다. 하지만 요리사는 들판에 몬스터들이 있어 필요한 허브가 부족하여 자신의 최고 요리가 아니라고 말한다. 유지는 요리사가 요리에 필요한 허브를 구하지 못하게 막는 몬스터들을 직접 찾아가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요리에 필요한 허브를 구하는 것을 막는 몬스터들을 상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지가 허브밭에 도착하자 슬라임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 밭 주변의 몬스터들을 상대하고 제거하도록 합니다. 가는 길에 슬라임들은 첫 번째 몬스터를 만납니다. 슬라임들은 유지에게 몬스터와 싸우도록 마법을 부탁합니다. 유지는 화염구 마법을 사용했고 슬라임들은 그것을 이용해 몬스터를 처치합니다. 슬라임들은 숲속에서 계속 몬스터를 찾아 하나씩 처치해 나갑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후
유지와 드리어드는 조사를 하러 가서 마법 구슬을 발견합니다. 파란색이었어요. 드레어드는 그 공의 모양이 저주받은 마법석을 닮았다고 설명했어요. 그것은 발견된 곳에서 마법과 만화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도시를 강타한 한파의 가능한 원인입니다. 발견된 것과 같은 마법 구체는 그곳의 마법과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것들이 위치한 곳의 에너지를요. 만약 어떤 장소의 에너지가 낮다면 추위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에너지가 높다면 그 장소는 화산처럼 따뜻하거나 뜨거울 것입니다. 화산처럼요. 유지는 드레어드에게 마법 구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스스로 존재하는지 묻습니다. 혹은 초자연적인 개입의 결과로 드레어드는 누군가가 그 일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유지는 저주받은 공에서 저주를 풀고 마력을 제거하는 주술을 행합니다. 그런 다음 슬라임에게 마법공과 비슷한 공을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도시 주변 숲에 108개의 공이 있고 그것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어 중심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앙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저주를 풀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저주를 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저주받은 공을 배치한 사람이 위장과 눈속임을 했다고 의심합니다. 숲속의 공들. 그는 이것을 숲이 이런 식으로 재건된 더 큰 음모의 일부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가자 유지는 그곳을 깊이 파헤치기 위해 화염마법을 최대로 사용하기로 합니다. 엄청난 깊이까지. 이때 그들은 숨겨진 지하 입구를 발견합니다. 유지는 신나서 말합니다. 안을 들여다봅시다. 안을 들여다봅시다. 슬라임은 유지의 흥분을 눈치채고 말합니다. 유지가 아주 신난 것 같네요. 유지는 대답합니다. 저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이 도시를 구하고 싶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입구에 도착하자 유지는 슬라임에게 그곳을 수색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리카르도 시티의 저주를 풀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유지는 드레어드에게 숲으로 돌아가 거기서 계속 수색하라고 제안합니다. 유지는 그곳을 탐험하기 시작하고 거대한 발전기와 첨단 기술을 발견합니다. 그는 발전기들이 마법석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도시에 저주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갑자기 그들은 갑자기 작동을 멈춘 것에 충격을 받은 두 명의 작업자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운석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카피르시에게 사건을 최대한 빨리 보고하기로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유지는 카피르가 마법의 돌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슬라임에게 작업자들을 따라가라고 지시하는 동안 자신과 늑대는 위에서 계속 따라갑니다. 유지와 슬라임이 접촉합니다. 그리고 유지는 작업자들이 문을 통과하여 문을 잠그고 잠겨있는 것 같은 연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슬라임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좌우에 손잡이가 있는 완전히 닫힌 문을 보고 놀랐습니다. 문의 좌우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유지는 작업자들에게 문을 열려면 두 손잡이를 동시에 열라고 조언합니다. 그의 계획이 성공합니다. 늑대와 유지는 자신들이 슬라임들과 같은 높이에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지도에 따르면 말이죠. 하지만 슬라임들은 막다른 길을 만나 추가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사다리를 이용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사다리를 오르는 동안 유지는 길이 절벽에서 끝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때 슬라임들은 자신들이 리카르도 시티로 가는 길에 처음 마을에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이상하게 웃고 있었던 옛 마을에 있는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유지는 마을이 예상했던 것만큼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슬라임은 숨어서 일꾼들이 보초병과 이야기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노동자들은 운석이 실험실을 강타하여 장비가 손상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실험실을 유지는 슬라임이 지켜보는 장면을 보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자유의 푸른 달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가 죄악의 상태에 있으며 세상이 자유로워지려면 정화되어 죽여야 한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자유로워지려면 정화하고 죽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유로운 상태가 되도록 유지는 이 집단이 버려진 마을을 은신처이자 작전 중심지로 삼았고 마법의 돌을 이용해 리카르도 시를 저주하고 한파를 일으키는 모든 지하 기계들을 건설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를 일으켰습니다. 자비에르가 문제를 깨닫고 모든 갱단원들을 모아 명령합니다. 숲으로 흩어져서 108개의 마법 광석을 모으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 마법 광석을 장비를 복구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며 마법석으로 사용하여 저주를 인근 도시로 퍼뜨릴 계획입니다. 근처 도시로 말이죠. 그때 보초가 갱단에게 재빨리 행동하고 숲에서 자신들을 본 사람은 누구든 용납하지 말라고, 즉 목격자는 현장에서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유지가 보초의 말을 듣고 슬라임에게 이동하여 숲을 수색하고 갱단에 속한 자는 누구든 체포하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일부 슬라임에게 블루 리뎀션 문 그룹을 감시하라고 지시합니다. 아직 마을에 남아서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살펴보고 있어요. 슬라임은 마을에 남아있는 갱단원이 5명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계획을 세우는 동안 일부 슬라임들은 여전히 이상하게 생기고 이상하게 밝게 빛나는 도서관에 있습니다. 유진은 그들에게 눈앞에 있는 모든 책과 서류를 모으라고 말합니다. 떠날 준비를 하면서 슬라임이 숲에서 갱단원들을 잡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독약을 이용해 자살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누군가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빨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유진은 슬라임에게 무고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갱단원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동시에 지하 슬라임들은 어떤 문을 통과하지 못해 공경에 처합니다. 특정한 문이죠. 유진은 문을 열려면 그 문과 연결된 촛불을 활성화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거기에 연결된 촛불들을 말이죠. 그는 슬라임들에게 5개의 촛불에 나뉘어 동시에 불을 밝히라고 합니다. 문이 열리고 그들은 자유의 달 갱단원들이 모아놓은 금과 보석의 보고를 발견하고 놀랍니다. 자유의 달 갱단 단원들이 모아놓은 것이죠. 이때 슬라임이 유지에게 누군가 온다고 알립니다.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모든 재산이 도난당했다는 것을 그 사람은 즉시 마을 보초에게 자신이 본 것을 알리고 모든 사람은 이 사건이 운석이나 다른 자연현상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의적인 행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마을 보초는 자신의 모든 비밀과 부가 도난당한 것에 좌절하고 왜 아직 아무도 죽이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마을 보초는 침입한 사람이 아마도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정화의 불꽃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오직 마을 사람들이 모두 죽었을 때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아직 죽지 않은 것입니다. 유지가 마을 보초병의 말을 듣고 그들이 정화의 불꽃을 준비하는 것을 보자 충격과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들이 마을 전체 주민을 없애기 위해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을 전체 주민을 말입니다. 즉시 유지는 슬라임에게 재빨리 후퇴할 것을 명령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마을에서 안전하게 탈출시키기 위한 마법을 사용합니다. 유지는 방어막 마법 옆에 반마법 마법을 활성화하여 마을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정화의 불꽃이 활성화되면서 마을 주민 모두가 죽습니다. 상황은 극도로 위험해지고 유지는 절망과 슬픔에 잠깁니다. 무고한 희생자들의 죽음. 유지는 슬라임들에게 더 빨리 후퇴하라고 명령하고 마법으로 그들을 보호하며 타오르는 마을에서 무사히 탈출시킨다. 하지만 유지는 일어난 비극에 충격과 슬픔에 잠기고 이제는 이 재앙을 막지 못한 자신의 무능함에 고통받는다. 자신의 진정한 힘을 알지 못한 채 유지는 방어력에 의존하여 불꽃의 폭발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곧 그의 방어력은 정화의 불꽃을 막기에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의 갑옷은 갈라지기 시작했다. 갑옷에서 불꽃이 튀어나왔고 폭발은 곧 그를 덮칠 듯했다. 갑옷에서 불꽃이 솟구쳐 나왔고 폭발은 곧 유지를 압도하려 했다. 유지. 슬라임들은 그 광경에 공포에 질려 검은 불길에 모두 타 죽을 거라고 비명을 질렀다. 그때 유지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저주해제 주문을 외치는 동시에 얼음으로 불길에 맞섰다. 유지는 얼음과 주문에 통합된 매트릭스를 형성하여 폭발을 가두고 파괴했다. 만화가 점점 더 고갈되는 와중에도 유지는 불길을 가두기 위해 마법을 계속 사용했다. 그의 마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졌지만 마침내 그는 그것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정화의 불꽃이 리카르도 씨와 그 주민들을 파괴로부터 보호합니다. 만화가 부족한 상태에서 말이죠. 만화가 음수였는데 그때 땅속에 숨어 불길을 두려워하던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불길을 두려워하며 슬라임은 그를 비웃으며 유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요리사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거라고. 오늘 요리사 음식은 없을 거라고. 마침내 유지가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들었던 2번의 폭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물었어요. 오늘 어디 있었냐고? 이 시간 내내 약초밭에서 몬스터를 사냥하고 있었어요. 물론 유지는 그들이 지하연구소에서 자신이 분리 파멸로 일으킨 폭발과 정화의 불꽃 폭발을 말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완전히 파괴한 폭발 말이에요. 그는 자신이 그 모든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민들이 폭발에 대해 이야기하고 운석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결론 내리는 동안 마침내 탈로스가 녹기 시작하면서 운석과 탈로스의 용해 사이에 연관성에 대한 그들의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의 일 후에 도시는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고 사람들은 안도했어요. 논란과 불안. 이른 아침
유지는 도시에 온 이후로 그리워했던 신선하고 따뜻한 공기를 마침내 들이쉽니다. 도시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낍니다.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집니다. 2명의 시민이 도시의 정상화를 축하하는 파티에 그를 초대합니다. 유지는 명예로운 손님으로 파티에 참석하여 위기 동안 도시 주민들을 돕기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습니다. 위기 동안 도시 주민들을 돕기 위해 기울인 그의 큰 노력에 대해 칭찬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에 장작을 제공하고 따뜻함을 나눠준 유지의 역할을 인정하고 힘든 시기에 그가 자신들을 위해 해준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유지가 앉아서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주민들과 요리사의 감사 인사를 받습니다. 조수의 몬스터 소탕에 대한 공헌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들은 유지가 자신들을 위해 해준 모든 노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요리사는 주민들이 안전한 들판에서 채취한 허브를 사용하여 만든 특별 요리를 선보입니다. 주민들이 안전한 들판에서 모은 허브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유지는 모든 순간을 즐기며 요리의 첫 술을 떠먹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그는 기쁨에 넘치고 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낍니다. 유지는 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소 짓고 행복해 보입니다. 모두 그의 행복한 표정에 놀라며 그가 왜 그렇게 행복해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혼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물론 유지는 마침내 인생 최고의 음식을 맛보게 되어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환한 미소와 깊은 행복감으로 그것을 표현하며 파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유지는 깨어난 후 자유의 달 도서관에 있던 문서들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자유의 달 도서관에 있던 것들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슬라임에게 모든 책과 문서를 꺼내달라고 부탁하지만 그것들을 보는 순간 잉크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접근을 막는 마법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것들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마법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유지는 잉크가 사라지지 않는 단 하나의 문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조사하던 중 그는 그 문서에 암살 대상자 명단이 적혀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암살해야 할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지는 이러한 끔찍한 짓을 막기 위해 재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동시에 2명의 갱단원들이 여러 명을 죽이고 요새를 빠져나오는 것이 목격됩니다. 유지는 이러한 범죄들을 해결하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혼란을 막기 위해 점점 더 필요해집니다. 만들어내려 합니다. 암살 대상 후보 명단에 유지의 이름이 적혀 있으면서 위험이 그의 삶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청월홍련 갱단원 2명이 그를 지켜보며 그의 운명과 그가 갱단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에 따라 그를 죽여야 할지 여부를 논의합니다. 리카르도 시티를 떠난 유지는 슬라임과 늑대와 함께 나타나고 슬라임과 늑대는 도시와 그곳 요리사가 만들어주던 맛있는 음식이 없어진 것에 대한 슬픔을 표현한다. 유지는 암살 위협에 직면하게 될까봐 불안하고 초조해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고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신과 주민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현명하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유지는 도시를 떠나 전사 길드 서기에게 서류를 건네주며 적절한 장소를 물어보는 순간을 회상한다. 서기는 몬스터로 유명한 부지나 시티를 추천한다. 최고로 여겨지는 전위 무기 제작소와 갑옷 제작소입니다. 비서가 유지에게 부지나의 주소를 알려주고 전위 작업장에 가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작업장. 유지는 부지나에서 리카르도에서 즐겼던 유명한 음식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유지가 슬라임과 늑대와 함께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 동안 2명이 조폭이 그들을 지켜보며 지금 바로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소녀는 주변 도시들의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그들의 조직에 너무 많은 관심을 끌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조직. 기사 길드는 상호 합의하에 유지에게 하루 종일 눈을 떼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슬라임은 길드원들 간의 모든 정보와 논의를 계속해서 유지에게 전달하여 그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합니다. 유지는 리카르도 시를 떠나기로 한 결정에 안도감을 표합니다. 그 도시들은 푸른 구원의 달 갱단의 근거지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유지는 자유의 달 갱단원들이 숙련된 검객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의 무기로 인해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슬라임은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즉시 그들을 죽이는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유지는 그러한 결정은 자신을 주요 표적이 되게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조직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어요. 유지는 조직원들에게 자신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암살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죠. 그 후에는 주의를 끌지 않고 조직을 없앨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말이죠. 유지는 부게니아 시티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거기서 그는 지그레 공방을 방문하죠. 자유의 달 조직원들은 유지가 몬스터 길들이기에 능숙해 보인다는데 동의합니다.
특히 부게니아 시티에 가서 몬스터들을 위한 갑옷을 사겠다고 결정한 후에는 더욱 그렇게 보였죠. 몬스터 갑옷 말이에요. 그들은 지글이 그 갑옷들을 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지는 갑옷을 살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때문에 일터에서 해고됩니다. 공방에서 그 후 그들은 유지가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어색한 상황을 목격하고 그 상황에서 그의 부족한 처세술을 알아챕니다. 그들은 유지가 자신과 슬라임을 위해 음식을 사는 동안 그의 돈을 훔치기로 합니다. 나중에 유지는 자신의 돈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일당들은 유지의 정체와 그가 어떻게 계속해서 슬라임들을 길들이면서도 돈이 없는지 위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유지가 슬라임 몬스터들을 이용해 바닥에 흩어져 있는 돈을 줍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놀라움도 잠시, 그들은 이것이 조련사가 할 수 있는 전부인지 유지가 정말 조련사인지 위아해했다. 계속 속이기 위해 유지는 술을 마셨고 그것은 그를 부주의하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무관심하게 그들에게 자신을 의도적으로 잘못 보이게 하여 그들이 자신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슬라임이 그들의 대화를 도청했기 때문에 유지는 그들이 여전히 자신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유지는 부게니아시 기사단에 가서 황소 몬스터를 사냥하는 임무를 신청했다. 몬스터. 그들은 서로에게 이 임무가 어렵다기보다는 쉽다고 말했지만 적어도 유지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싸움 방식을 보고 나서 말이죠. 유지는 황소와 싸우러 갔고 그 무리는 숨어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유지는 슬라임에게 우리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필요는 없으니 옆에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그 무리에게 말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싸움 실력이 평범하고 보통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유지는 늑대에게 황소와 싸우라고 했습니다. 유지는 기본적으로 몬스터 조련사니까요. 전에 길들인 생물들의 도움을 받아 몬스터와 싸우는 사람이죠. 늑대를 포함해서요. 유지는 눈앞에 나타난 3마리 황소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아무런 움직임 없이도 한 마리를 손쉽게 제압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 유지는 처음 늑대를 만났을 때 늑대와 슬라임을 공격하려 했던 것을 떠올렸다. 하지만 마범으로 간신히 제압했었다. 유지는 몬스터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도록 마범으로 텔레파시를 걸었다. 그러자 몬스터들은 그의 말을 알아들었다. 늑대는 유지에게 사과하며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유지는 그에게 말했다. 내 몬스터가 되어줄래? 늑대는 유지와 슬라임과 친구가 되기로 했다. 유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역시 늑대는 내 생각보다 강하군. 늑대는 다른 두 황소를 공격하여 손쉽게 죽였습니다. 그 순간 무리들은 늑대의 힘과 유지가 분명 짐승 길들이기의 대가이며 늑대에게 무술을 가르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지는 계획대로 되지 않아 짜증이 났습니다. 그는 마법 주문을 사용하여 황소들을 이전보다 훨씬 강하게 만들어 늑대를 물리치거나 적어도 힘을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늑대를 전력으로 두 번째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늑대는 그들을 모두 죽이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유지는 주문을 사용하여 괴물들을 완전한 힘으로 되돌렸습니다. 늑대는 자신의 힘이 크게 약해진 것에 짜증이 났습니다. 그때 갱따는 늑대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는 그 힘이 생각만큼 강하지 않고 유지는 그저 평범한 조련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평범한 조련사라고. 유지는 계획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기뻤다. 하지만 그는 늑대가 다시 황소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유지는 마법 주문을 사용하여 황소들의 힘을 여러 배로 증폭시켰다. 하지만 그는 황소들의 힘을 과대평가했음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힘을 동등하게 만들기 위해 늑대에게도 같은 주문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늑대는 유지의 말을 거절하고 혼자서 괴물들과 싸우고 싶다고 말했다. 혼자서. 늑대는 혼신의 힘을 다해 괴물들을 공격했고 간신히 해치웠습니다. 힘겹게 말이죠. 무리는 늑대가 오랫동안 고생한 끝에 황소 괴물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한 끝에 말이죠. 유지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해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황소 중 하나가 깨어나 유지를 공격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주문을 준비하고 마법검을 소환하여 짐승을 죽였습니다. 무리는 자신들이 본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몬스터 조련사가 어떻게 마법검을 소환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은 유지가 보통 몬스터 조련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지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할까봐 이미 드러낸 힘의 일부 때문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마치 갑자기 그리고 우연히 검을 소환한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초보자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유지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그의 검소화는 단지 우연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유지가 자신들이나 구원의 푸른 달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유지는 그들을 눈치채이지 않고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드디어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슬라임은 그들이 새로운 암살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암살 계획이었습니다. 밤에 유지는 갱단원들이 마법 구슬을 통해 청색 구원의 달 갱단 두목과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법 구슬을 통해서였습니다. 갱단원들은 하루 종일 유지를 감시했지만 그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리더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좋아. 하지만 이제 우리는 버려진 곳에서 큰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마을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정화의 불꽃이 발동되었습니다. 이는 누군가 우리를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패촌에서 우리의 계획을 파괴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일을 한 사람이 우리의 다음 목표입니까? 두목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누군지 모르지만 분명 최고 기사입니다. 1급 기사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목은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임무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그들의 말에서 유지는 다음 목표가 노인을 암살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슈탈이라는 노인을 암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시 유지는 그들을 감시하는 슬라임에게 빙결 마법을 전이했습니다. 슬라임이 공격하기 전에 얼려버렸어. 유지는 궁금했다. 자유의 달갱은 왜 늙은 슈타를 노리는 거지? 하지만 그는 그들이 슈타를 죽이기 전에 위험을 제거했기에 안심했다. 다음 날 유지는 지글의 작업장으로 돌아갔다. 일꾼이 그에게 말했다. 어제 와서 돈이 없던 사람 아니에요. 돈이 없던. 유지는 그에게 말했다. 이제 돈이 있어요. 몬스터들을 위한 갑옷을 만들어주세요. 노동자는 말했다. 슬라임 갑옷이라고요. 여기서 나가세요. 지글의 갑옷은 슬라임에게 절대 맞지 않아요. 갑자기 기글이 나타나서 일꾼에게 말했다. 손님들을 거절하는 사람이 너 아니야. 직접. 내 갑옷이 슬라임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결정하는 건 나야. 그때 유지는 물었다. 너 이 슬라임들의 조련사야. 유지는 그에게 대답했다. 응. 제이젤은 일꾼을 나무라며 말했다. 이것들은 내가 지금까지 본 가장 강력한 손님들이고 너는 그들을 거절하고 있어. 유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기글이 우리를 첫눈에 마음에 들어하는 건 분명해. 안타깝게도 지금은 슬라임처럼 강력한 몬스터들을 위한 갑옷이 없지만 슬라임을 위한 특별한 갑옷을 만들 수 있어. 제이젤이 그에게 말했다. 유지는 동의했지만 기글은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이젤은 부그니아 도시 옆 화산을 바라본다. 거대한 괴물이 용암 속에서 나타난다. 유지는 그 화산에 사는 빨간색과 파란색 용으로부터 채굴한 보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화산에 사는 슬라임과 늑대는 가장 강한 괴물 중 일부이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할 만큼 강력한 방어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것만이 효과적인 방어구다. 이 보석들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하지만 기글은 파란 용과 싸우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그들의 도시에서는 아무도 파란 용을 이긴 적이 없다고 경고한다. 그들의 도시에서는 아무도. 어쨌든 네가 이 드래곤들을 가져오기만 하면 원하는 갑옷을 바로 만들어줄게. 보석들이야. 제이젤이 그에게 말한다. 그 후 유지는 부그니아 시티 기사단에 가서 서기관에게 빨간색과 파란색 용을 모두 처치하는 퀘스트를 모두 요청합니다. 서기관은 유지의 말에 충격을 받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몬스터 테이머인 네가 어떻게 그 모든 용들을 처치할 수 있다는 거지? 유지는 그녀에게 대답했다. 나는 그들에게 마법을 사용할 것이고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들을 쉽게. 그러자 서기관이 말했습니다. 용의 몸속 보석 때문에 마법의 저항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공격은 피부가 두껍고 단단해서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 약점은 물이에요. 하지만 물을 운반해서 화산까지 옮기는 건 매우 어려워요. 유지는 그녀에게 뭐야? 라고 말했어요. 마법으로 물을 만들 수 있어요. 비서는 화가 나서 말했어요. 준비할 물의 양이 마법을 엄청나게 소모할 거고 그렇게 강력한 마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유지는 그녀에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물을 소환할 만큼 충분한 마력이 있어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는 화산에 가려면 강을 건너야 해요. 이 강에는 피라냐라는 괴물 같은 식인 물고기가 있어요. 물 위를 헤엄치고 다니는데 만약 당신을 잡으면 당신은 그것의 쉬운 먹잇감이 될 거예요. 유지는 그녀에게 용 퀘스트뿐만 아니라 이 퀘스트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유지가 강에 도착했을 때 그는 슬라임이 다른 붉은색 슬라임과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유지는 붉은 슬라임들이 슬라임처럼 길들여진 몬스터라는 것을 알고 놀랐어요. 같은 몬스터들이었어요. 붉은 슬라임이 화산 활동에 대해 묻자 그들은 휴화산이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유지와 슬라임을 돕기로 결정하고
마침내 비서가 피라냐가 있다고 말했던 강에 도착했다. 하지만 유진은 수면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는 슬라임에게 수영할 줄 아는지 물었지만 그들은 몰랐다. 유진은 그물 모양의 마법을 사용하여 그들을 물속으로 내리고 피라냐를 찾았다. 거기서 그들은 깊은 구멍을 발견했고 그래서 슬라임 중 하나가 그것을 탐험하러 갔고 붉은 슬라임 중 하나가 그를 도우러 갔다. 갑자기 둘 다 도망쳐서 유지와 슬라임 그리고 피라냐에게 경고했고 피라냐가 나타났다. 유진은 슬라임의 그물을 이용해 피라냐를 잡으려 했고 물 밖으로 꺼내는데 성공했지만 피라냐는 그물에서 벗어났다. 유진은 냉동 마법을 사용했고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피라냐는 얼음을 깨고 다시 공격했다. 얼음을 깨고 다시 공격해왔다. 그때 유진은 화염 마법을 사용하여 피라냐를 없애버렸다. 유진은 슬라임들과 늑대와 함께 강을 건너고 화산 주변을 둘러싼 용을 보았다. 용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슬라임들은 용들과 맞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겁에 질렸다. 왜냐하면 그들의 어미가 그들에게 용이 얼마나 강하고 위험한지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유진은 슬라임들에게 어미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고 놀랐습니다. 유진은 그들에게 용과 싸우라고 했지만 슬라임들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유진은 혼자 용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고 용과 마주하며 물마법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에 대항하여 유진은 비서의 말이 사실이고 용의 약점이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이 죽자 붉은 보석이 나왔는데 그것은 지글이 말했던 것과 같은 보석이었습니다. 것과 같은 보석이었습니다. 슬라임들은 용이 죽은 것을 보고 자신감을 되찾고 용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들은 유지가 보석을 모으는 것을 돕기로 결정하고 유지는 물마법을 그들에게 전수하여 화산 속 붉은 용들을 물리칠 힘을 준다. 갑자기 유지는 푸른 용을 보고 그것이 붉은 용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붉은 용들보다 훨씬 강했다. 그 몸집은 거대했고 그들보다 훨씬 컸다. 유진은 슬라임 10마리를 시켜 용을 에워싸게 한 다음 물대포 마법을 모두에게 전송한다. 하지만 물이 용에게 효과가 없자 유진은 중급 얼음 마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용은 얼음을 쉽게 부쉈다. 유진은 슬라임들에게 한 곳에 모여 공격하라고 명령한 뒤 고급 동결 마법을 전송한다. 그들에게 용 주위에 거대한 얼음덩이가 만들어지지만 엄청난 체온 때문에 모든 얼음을 녹여버린다. 그 후 힘이 소진되어 죽고 몸에서 파란색 보석이 나온다. 유진은 이 보석으로 훨씬 더 강력한 갑옷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슬라임에게 화산에 있는 용들을 모두 처치하고 임무를 완수하자고 말한다. 유진은 남은 시간 동안 슬라임들에게 물마법을 전송하며 보낸다. 결국 유진은 자신이 완료한 모든 업무를 보고합니다. 비서는 몬스터 조련사가 그것을 모두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용 200마리를 처치했고 괴물 피라냐도 죽였습니다. 비서는 그에게 도시에 대한 그의 훌륭한 봉사에 감사를 표하고 유진은 그녀에게 피라냐가 수면에 떠 있던 것이 아니라 깊은 구멍에 숨어 있었고 자신이 그것을 수면으로 유인하여 죽였다고 말합니다. 비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수정하여 근처 도시에 새로운 정보를 알리기 위한 서류에 적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 후 유진은 가갈의 작업장에 가서 근무 시간에 대해 묻습니다. 가젤의 조수는 유지가 같은 날 이렇게 빨리 돌아온 것에 놀랍니다. 유진은 그에게 파란 용의 보석을 보여주고 가젤은 유지가 어떻게 혼자서 파란 용을 죽였는지 궁금해합니다. 가젤은 유지에게 말합니다. 생각보다 강하군요. 그는 또한 이 보석으로 늑대를 위한 최고의 갑옷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늑대. 가젤은 유지가 또 다른 파란 용의 보석을 건네자 더욱 놀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슬라임 갑옷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가젤과 그의 조수는 2개의 보석에 놀라워하고 유지는 그들에게 자신이 붉은 용의 보석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슬라임이 수백 개의 붉은 보석을 꺼내자 가젤이 말합니다. 이 보석들은 믿을 수 없어. 유지가 가젤에게 무슨 뜻이냐고 묻자 가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보석은 매우 순수하고 재질이 고급이야. 이 보석으로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갑옷을 만들 수 있어. 유지가 말합니다. 부탁해. 가젤은 조수에게 모든 보석을 녹이고 형태를 바꿀 용광로를 켜라고 지시합니다. 보석들을 유지는 기대에 차서 가젤이 무엇을 만들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다음 날 가젤은 늑대와 슬라임을 위한 갑옷을 만듭니다. 늑대는 마법 갑옷의 힘을 경험하고 유지는 늑대의 속도가 몇 배나 빨라진 것을 알아챕니다. 이는 이동과 여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슬라임의 움직임조차 유연하고 빨라졌습니다. 유지는 가젤에게 갑옷의 마법 저항력에 대해 묻고 가젤은 대답합니다. 내구성을 시험해볼까? 좋아, 직접 해보세요. 유지는 늑대의 마법 능력을 조절하여 힘과 무게를 증가시켜
갑옷이 마법의 힘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유진은 갑옷이 온전하고 효과적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가젤은 그에게 경고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아직 시험해볼 것이 있습니다. 확실히 유진은 가젤이 단순한 공방 주인이 아니라 전문가임을 깨닫습니다. 유진은 가젤이 몬스터에게 마법을 전이시키려는 것을 알고 슬라임에게 얼음 마법을 전이시킵니다. 모두 슬라임이 소환한 얼음 덩어리와 충돌합니다. 유진은 갑옷이 슬라임의 힘을 약 10배 증폭시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유진은 가젤에게 본 것을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가젤은 갑옷이 슬라임의 엄청난 힘에 여전히 부족하며 유지가 2개 이상의 마법을 전이시키면 갑옷이 파괴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젤이 말하길 제가 가지고 온 재료로는 이게 최선입니다. 유진은 묻는다. 더 좋은 재료가 있다면 더 강한 걸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의 보석보다 더 좋은 재료라면요. 유진은 호텔로 돌아가며 가제일의 말, 활용의 보석으로 더 강한 갑옷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을 떠올린다. 문제는 활용을 사냥할 방법이 없다는 거다. 활용은 용암 속에 살고 가끔씩 모습을 드러낸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도 감히 물을 뿌리거나 맞서 싸우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도 감히 그에게 물을 뿌리거나 맞서지 않기 때문이다. 유진은 생각한다. 활용이 화산에서 나온다면 그게 활용의 화산이 활동을 시작할까요? 그때 슬라임은 그에게 붉은 용들이 다시 살아났고 예전보다 더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전보다 더 강해졌다고. 유진은 모두에게 화산으로 서둘러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요. 슬라임은 이미 2명이 화산으로 향하고 있다고 그에게 말합니다. 유진은 창밖을 내다보다가 화산이 폭발하는 것을 보고 불이 용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나타납니다. 늑대와 슬라임은 불이 용의 거대한 크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유진은 아직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합니다. 일어난다. 유진은 늑대와 슬라임에게 화산 꼭대기로 가는 2 사람에 대해 묻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통을 들고 불용룡에게 가는 것 같다고 말한다. 유진은 슬라임 중 하나를 보내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달하게 한다. 유진은 2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 임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다른 한 사람은 오르다리안 사람들이 그에게 확신을 주었다고 대답합니다.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될 거야. 유진은 궁금해한다. 오르다리안은 어디에 있고 저 사람들은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까? 유진은 그들이 나르는 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싶어한다. 그는 슬라임에게 마법을 전이시키지만 2 사람은 피하는데 성공한다. 그들은 궁금해한다. 이것은 단지 몬스터를 위한 함정일까? 아니면 그들을 죽이려는 마법사가 있는 걸까? 그들을 죽이려는 마법사가 주변에 아무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들은 단지 함정이라고 결론짓는다. 2 사람은 평소처럼 길을 계속 간다. 유진은 슬라임을 이용해 뒤에서 공격하기로 결정하지만 그들은 슬라임을 친다. 칼로 그를 다치게 하려고. 유지가 그들에게 나타나자 그들은 그를 못 본 척하는 척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유진은 그들 역시 함정을 파놓았고 마법 그물로 그들을 잡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들을 묶었다. 슬라임이 그 2 주위에 모여들며 말한다. 암살 명단에 있던 조련사가 분명한데 그의 이름은 지워졌다고 말이다. 곧 죽을 것을 직감한 그들은 청월고원파와 같은 방식으로 독약을 먹고 자살한다. 유진은 그들이 그 조직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슬라임에게 내용을 확인해보라고 부탁한다. 그들이 나르는 통들의 내용물을. 슬라임들은 통들의 내용물을 알 수 없지만 이상한 기분을 느껴. 이상한 기분이야. 유진은 그들에게 묻지. 저주받은 마법석과 같은 기분인가?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 유진은 통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드레이어드를 숲에서 소환해. 드레이어드는 통 속의 물이 저주받았지만 마법석만큼 강력하지 않고 불이 용을 이길 수는 없다고 말해. 마법석만큼 강력하지 않고 불이 용을 이길 수는 없대. 그 유일한 효과는 용을 더욱 환하게 만들어 경로하게 하여 엄청난 파괴를 일으키는 거야. 유진은 그들이 불을 뿜는 통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예상했던 일입니다. 유진은 재앙을 막기 위해 즉시 물을 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지가 슬라임에게 저주 해제 주문을 전달하는 동안 모두 통에서 멀어집니다. 슬라임에게 유진은 물을 정상화하는 데 성공하고 드레이어드는 자신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숲으로. 유진은 그녀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고 슬라임에게 그곳을 계속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슬라임은 많은 수의 작은 용들을 발견하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때 호텔 매니저가 유지의 방문을 두드리고 그에게 곧 폭우가 쏟아질 테니 그곳
그리고 도시를 즉시 떠나라고 합니다. 비가 거세지고 폭풍이 심해지자 부게니아시의 모든 주민들이 재빨리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폭풍이 거세집니다. 이로 인해 화룡이 화가 나고 시민들은 서로에게 화룡이 화가 나서 도시를 불태울 것이라고 말하며 재빨리 도망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진은 호텔 매니저의 말을 떠올립니다. 이런 날씨에 화룡이 나타난 적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이건 저주받은 우연입니다. 비 때문에 화룡이 짜증이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우연은 50년 만에 일어난 거야. 그때 그놈의 출현과 비가 겹치면서 부게니아 도시 전체를 불태워버렸지. 마을 사람들이 집과 땅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보여요. 용의 불길에 휩싸이기 전에 갑자기 슬라임과 늑대가 유지에게 용이 움직였고 도시 쪽으로 오고 있다고 알려져요. 유지는 도시를 향해 오는 용을 보고 용이 화산과 도시 사이에 있는 두 개의 강을 반드시 건너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는 늑대와 슬라임에게 첫 번째 강으로 가서 용이 건널 수 있는지 건너야 해. 용이 강으로 다가가자 그들은 비로 인해 작은 용들은 죽었지만 불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작은 용들은 죽었지만 불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용이 강에 도착하자 그들은 그 크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용이 강에 발을 들여놓자 모든 물이 증발하여 물고기들이 죽었습니다. 물고기들이 죽었어요. 수증기 때문에 슬라임과 늑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용은 첫 번째 강을 건너 두 번째 강으로 향합니다. 유즈는 이제 용과 싸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늑대에게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기글의 갑옷 덕분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유즈는 갑옷을 입은 슬라임에게 마법을 전달하여 마법의 위력을 증폭시킨다. 마법의 위력을 슬라임은 중급 빙결 마법을 용의 다리에 걸지만 용은 쉽게 풀고 계속 이동한다. 쉽게 속박을 풀고 계속 움직인다. 유즈는 용의 머리에 같은 마법을 10배의 위력으로 사용하지만 속박이 풀리고 다시 속박이 풀리고 유즈를 향해 불을 뿜으려 한다. 유즈는 용의 불을 막기 위해 같은 마법을 20배의 위력으로 사용한다. 유즈는 공격을 막지만 용은 도시를 향해 계속 나아간다. 용은 두 번째 강에 도착하고 슬라임들은 더 이상 소용없다는 것을, 용이 도시를 파괴할 것이라는 것을 느낀다. 유즈는 그들에게 아니라고 시간을 벌기 위한 눈속임이었다고 말한다. 유즈가 엄청난 양의 물을 저장해 놓은 것을 보고 모두들 충격을 받는다. 용을 물에 빠뜨리려고 그는 용이 첫 번째 강을 건넌 후 두 번째 강에 마법 방벽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용이 첫 번째 강을 건너는 경우에 대비해 최대한 많은 물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최대한 많은 물을 모아 용이 첫 번째 강을 건너는 경우에 대비해 공격하기 위함이었다. 첫 번째 강을 건너는데 성공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늑대와 슬라임은 용의 상태를 확인하러 가고 유즈는 그들에게 조심하라고 말한다. 조심해.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용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용이 나타나 불꽃을 뿜어냅니다. 마지막 순간에 유즈는 방패를 만들어 불길로부터 그들을 보호합니다. 유즈는 용이 더 강력한 불덩이를 날려 도시 전체를 파괴하려 할 동안 그들에게서 재빨리 떨어지라고 명령합니다. 더욱 강력한 화구로 도시 전체를 파괴하려 합니다. 유즈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용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더라도 말입니다.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더라도 말이죠. 드레이어드에게서 받은 에너지 회복 무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즈는 용의 불꽃을 상쇄하기 위해 영구 동토의 저주 마법을 사용합니다. 얼음의 힘 덕분에 유즈는 용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완전히 얼음 광선이 용의 불을 압도하고 용은 얼어붙어 마력을 잃습니다. 마법의 힘을 가질이 말했던 화룡의 보석이 나타납니다. 햇살이 다시 비추고 폭풍우가 그칩니다. 슬라임들은 화룡이 죽은 후 나타난 보석을 보고 그것은 자신들이 본 것 중 가장 큰 보석입니다. 작은 용들과 푸른 용보다 더 큽니다. 슬라임들은 승리를 축하하지만 유지에게 출처를 알 수 없는 신비한 장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출처를 모르는 해지기 전 유지는 가질의 작업장으로 간다. 가질은 도시가 불이용을 기적적으로 극복했다며 유지에게 이유를 묻는다. 왜 왔는지 유지는 가질에게 용의 보석을 보여주지만 화산에서 아기 용이 발견한 희귀한 보석이라고 말한다. 화산에서 아기 용이 발견했다고 말한다. 가질의 조수는 작은 용의 보석이 보통 이렇게 크지 않다며 놀란다. 가질은 조수에게 아기 용이 가질 수 없다며 물결표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려 하지만 유지가 소문을 내고 주목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말을 멈춘다. 그의 관심을 끌지 않으려 한다. 가질은 화제를 돌려 유지에게 그 보석으로 갑옷을 만들까 묻는다. 유지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가질은 갑옷을 만들기 위해 용광로를 준비했다. 밤에 유지는 도시의 모험가 길드에 갔다.
유진은 서기에게 오르다리안 도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서기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모험가들에게 인기 있는 도시는 아니라고 말했다. 다고했다. 유진은 이유를 물었고 서기는 주변 마을들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신비로운 도시이며 그곳 사람들은 항상 은둔 생활을 한다고 말했다. 유진은 다른 질문을 하고 싶어하며 슬라임에게 화산에서 발견한 이상한 유물을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서기는 유지에게 그것을 어디서 구했는지 물었고 유진은 화산에서 발견했다고 대답했다. 화산. 비서가 그에게 인공 강우 장치이며 모든 도시 길드가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진은 이 기계들이 날씨를 조절하는지 묻고 비서는 긍정적으로 대답합니다. 이 기계들은 가뭄이 들었을 때 사용되며 각 길드는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유지가 기계를 소유한 길드의 이름을 보니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지는 자유의 달갱 2명이 대화를 떠올립니다. 오르다리안 시티와 그 주민들이 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확신했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유지는 그 기계가 오르다리안 것일 거라고 의심했어요. 유지는 그 기계가 오르다리안 소유일 거라고 의심합니다. 아침에 유지는 가제일이 만든 갑옷을 봤는데 가제일은 그것이 자신이 만든 것 중 가장 강력한 갑옷이라고 확인해 줍니다. 가장 강력한 갑옷이라고 말합니다. 유진은 가제일에게 도움의 감사를 표하고 이제 갑옷을 시험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가제일은 그것들이 위험하니 도시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유진은 적절한 장소에서 사용하겠다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유지가 떠나기 전에 가제일은 그의 이름을 묻지만 유진은 주목을 끌지 않기 위해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합니다. 가지엘은 유지의 무사여행을 기원하며 위험을 경고하고 조수는 그에 대해 묻는다. 하지만 가지엘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일로 돌아가라고 한다. 거대한 마법 나무 안에서 자유의 달 갱단 두목이 세계를 향한 음모를 위해 마법 주문을 시전한다. 갱단 두목은 세상이 파괴되고 멸망하기를, 달이 세상을 어둠과 멸망으로 끌고 가기를, 그리하여 현자들이 탄생하기를 바란다. 한편 노인은 구름이 해를 가린 후 하늘을 바라본다. 유지가 부지나를 떠나 오르다리안에 도착한 후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유지는 도시의 전사 길드에 들어가고 그와 슬라임, 그리고 늑대는 모두 그를 이상하게 봅니다. 유지는 모험가들의 위례 게시판을 보고 자신의 필요에 맞는 퀘스트를 찾지 못합니다. 그에게 맞는 일이 없었습니다. 분명 새로운 위례는 없나 봅니다. 유지는 자신을 지켜보는 두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 크게 말합니다. 유지는 퀘스트를 선택하지 않고 길드를 나섭니다. 두 사람은 매우 놀랍니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무런 의뢰도 받지 않고 나갔습니다. 다른 한 명은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계속하자고 합니다. 유지는 그들이 하는 말을 모두 듣기 위해 슬라임을 숨겨두었습니다. 모험가 중 한 명이 유지를 알아보고 동료에게 그가 암살 명단에 있던 표적 중 한 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동료에게 그를 죽이면 큰일이 날 수 있고 그들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모험가는 수년간 계획을 세워왔고 그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그들이 인공 강우기를 왜 샀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는 월터 씨에게 알릴 때까지 어떤 조치도 연기하기로 합니다. 유지는 모험가들의 말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슈타롱과 그의 조수 요한이 그들 뒤에 나타납니다. 유지는 아무도 그들을 감시하거나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도시의 성으로 슈탈과 함께 가기로 합니다. 그들을 감시하거나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슈탈은 유지에게 오르다리안 도시의 모험가 길드가 블루문갱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슈탈은 블루문갱의 두목인 월터와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유지는 슈탈에게 오르다리안 도시의 모험가 길드를 장악한 자유의 블루문에 대한 성으로부터의 정갈만 전달하러 온 것이냐고 묻습니다. 유지는 특히 그 갱단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들이 무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그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다. 슈탈은 유지에게 월터와의 과거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슈탈은 푸른 달의 성이라는 과거 집단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때 그는 유명한 모험가이자 전사였다고 말한다. 그는 그 집단의 구성원이 죽으면 상징적인 의식을 치렀다고 언급한다. 고한다. 많은 소외되고 힘든 전사들이 그 집단에 합류했고 월터도 그중 하나였다. 월터는 매우 강력했고 집단 구성원들에게 환영받았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슈탈의 오른팔이 되었죠. 적어도 슈탈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월터는 야심찬 사람이었고 슈탈의 존재는 그의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어느 날 슈탈은 블루문을 해산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동료들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슈탈은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길드가 공격받았지만
슈탈은 모든 동료들이 죽는 와중에 탈출했습니다. 그의 모든 동료들이 죽었습니다. 슈탈은 그 편지가 공격에 대한 경고였고 목표는 블루문을 장악하는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월터는 공격의 지휘자이자 계획자였고 자신의 욕망과 변덕에 맞춰 명령의 원칙을 왜곡했습니다. 그의 욕망과 변덕에 맞춰 명령의 원칙을 왜곡했습니다. 그룹의 새로운 목표는 세상을 정화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되었고 그 결과 구원의 푸른 달이 탄생했습니다. 구원의 푸른 달이 탄생했습니다. 슈탈은 월터가 오르다리안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가 유지에게 경고하러 왔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유지에게 경고하러 왔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슈탈은 새로운 메시지를 받는데 그 내용은 혼돈이 증가하고 악당이 사람들의 주의를 끌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주의를 끌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웅을 돕고 선이 돌아올 것입니다. 유지는 메시지의 의미를 묻고 슈탈은 그 악당이 혼란을 더할 월터라는 자입니다. 슈탈은 편지의 영웅이 유지라고 지적하며 유지가 월터에게 맞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유지는 자신이 진정한 영웅이 아니라고 의심하고 슈탈은 전설에 따르면 영웅은 케이서스의 단검을 지닐 것이며 유지만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슈탈은 유지에게 다가올 대결에 대비하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유지가 영웅이라는 사실에 놀라며 슈탈이 편지에 모든 것을 적지 않은 이유를 묻습니다. 슈탈은 유지에게 편지의 나머지 내용을 알려주면 명령에 불복할 수도 있다고 답합니다. 다른 곳에서 월터는 자신의 스파이 중 한 명으로부터 슈탈이 만났다는 정보를 받습니다. 자신이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누군가를 월터는 스파이에게 그 사람이 영웅인지 묻고 스파이는 월터의 명령대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확인합니다. 월터는 스파이들에게 후퇴를 명령하고 비밀 장소로 들어가는 마법 주문을 시전합니다. 그리고 슈탈에게 전달된 메시지 전체를 확인하는 월터. 거기에는 혼란이 증가하고 부패자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영웅을 돕고 선이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슈탈은 유지에게 메시지의 두 번째 부분, 즉 죽음이 올 것이라는 내용을 숨깁니다. 영웅의 스승의 운명, 유지의 스승이 된 대가로 슈탈이 죽을 것을 알게 된 월터는 기뻐하며 그를 제거할 계획을 세운다. 그를 없애려 한다. 슈탈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고 두 번째 메시지를 유지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슈탈은 유지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책임감 없이 타락한 유지에게 저항하기를 바랐다. 슈탈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 않고 유지는 그 사건들을 되짚어보며 말한다. 월터와 슈탈,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알았어. 하지만 영웅이 되는 것의 전부는 아직 잘 모르겠어. 유지는 슈탈이 자신에게 케이서스의 단검을 건넨 것을 떠올리고 그 사건을 회상한다. 리카르도 마을을 도왔던 곳입니다. 유지는 마을 서기관이 슬라임이 가져가는 장작을 보관 마검으로 꺼내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떠올립니다. 서기관은 그 능력은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라며 슬라임을 이용해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신화 속 괴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말이죠. 유지는 이 능력이 자신이 영웅이라는 증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다음 날까지 슈탈에게 묻는 것을 미룹니다. 다음 날 유지는 성으로 가서 경비병에게 슈탈과 요한에 대해 묻습니다. 경비병은 그들이 중요한 임무 때문에 이른 아침에 떠났다고 말합니다. 목적지를 밝히지 않고 유지는 슬라임들에게 슈탈과 요한에 대해 묻고 그중 하나가 자신이 그들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유지는 슬라임들에게 슈탈과 요한의 움직임을 따라다니며 이상한 슬라임을 만나면 임무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때 슈탈과 그의 조수 요한은 어떤 입구 앞에 서 있는데 그곳에는 누구도 갱단에 본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저주가 걸려 있습니다. 슈탈은 마법을 사용하여 포털의 저주를 풀고 요한을 안으로 들입니다. 마침내 슈탈은 월터가 개조한 블루문성을 봅니다. 블루 레드엠션 문갱의 본부가 된 곳입니다. 한편 유지는 슈탈과 요한의 흔적을 찾지 못했고 길들인 슬라임들이 모두 자신의 몬스터들과 합류한 것에 놀랍니다. 갑자기 한 슬라임이 슈탈과 그의 조수 요한이 거대한 나무 안에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유지는 그 슬라임에게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슈탈과 요한은 여러 경비병들에게 붙잡히는데 그들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슈탈은 방어력 증폭 마법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엄청난 힘을 부여하여 맞서 싸웁니다. 경비병들, 한편 유지는 현장에 도착하여 저주해제 주문을 시전하여 그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한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갱단의 두목인 월터를 만나는데 그는 슈탈의 귀환을 열렬히 환영하며 기쁨을 표현한다. 그는 그에게 그 메시지 때문에 온 것이냐고 묻고 위협적인 문구
그리고 영웅의 안내자에게는 죽음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슈탈은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왔다고 답하며 이전에 자신이 그 집단을 해체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던 것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후의 결과에 대해 말한다. 이때 월터는 슈탈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즉 죽음을 제안합니다. 월터는 경호원들에게 슈탈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슈탈은 그들과 맞설 준비를 합니다. 자신의 격투 실력으로 그동안 유진은 슈탈에게 죽임을 당하는 경호원들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그중 한 명이 살아남아 슬라임 중 하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때 슈탈은 월터의 모든 병사들을 제압하고 남은 병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전투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나는 이 순간을 위해 잘 계획했습니다. 라고. 그 병사는 마범으로 슈탈을 속박하여 마범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슈탈은 놀라서 그에게 묻습니다. 언제 그런 마법을 썼지? 그때 유한이 나타나 자신이 마법을 걸었다고 자백하고 유진은 충격을 받는데 유한이 줄곧 월터와 자유의 달 조직에 충성했던 것이다. 유진은 유한에게 말한다.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거야. 월터는 저주받은 마법석을 숲에 놓고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누가 저주를 풀 수 있고 누가 위협이 될지 보기 위해서. 그들은 누가 저주를 풀 수 있고 누가 위협인지 알아보려 했다. 유지가 나타났지만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 처음에 그들이 만든 괴물들을 파괴하고 청룡이 나타나자 유지는 그들이 준 단검으로 청룡을 죽인다. 유지는 계속해서 그들의 계획을 하나씩 무산시켰고 심지어 그들이 활용의 힘을 이용해 부지냐 마을을 파괴하려 했을 때도 유지는 그곳에 있었다. 그들의 계획을 망쳤어. 정말로 영웅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이 드러났어. 하지만 그 모든 건 중요하지 않아. 새로운 메시지가 모든 것을 해결할 테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스틸은 자신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을 지켜봐야 해. 결국 그들은 성공할 테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세상을 정화할 거야. 그에 대한 대응으로 월터는 경비병들을 저주받은 괴물로 만드는 주문을 발동해. 월터가 그들에게 사용한 금단의 주문 때문에 스틸은 화가 나기 시작해. 하지만 갑자기 유지가 끼어들어. 유지는 스틸에게 질문을 하고 싶다고 알려줘. 하지만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는 건 분명해. 적절한 순간, 유한은 스틸을 죽이려고 마법을 겨누지만 유지가 나타나자 그에게 화염 마법을 겨누고 유한을 놀라게 하며 화염방패로 맞섭니다. 유지는 유한이건 마법 밧줄을 풀고 노인 스틸을 해방시키고 그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유지는 분명히 큰일이 있으신데 월터 때문인가요? 라고 말합니다. 스틸은 그가 말했던 옛 친구가 맞다고 확인하며 월터에게 자신을 데려다 준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월터는 유지가 경전에 나오는 영웅이며 오랫동안 그를 기다려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스타일에게 데려다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이때 우리는 보라색의 무리를 인류에게 바라는 자유의 마법이 담긴 마법 물질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월터에게 군인들의 시체를 조종하여 괴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괴물로 월터는 괴물들에게 그들의 진정한 힘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괴물들은 그 장소를 에워싸고 늑대는 그 수와 모습에 놀랍니다. 유지는 슬라임들에게 불마법을 전달하여 그들과 맞서 싸우게 하고 월터와 유한은 마법 에너지 중심부로 향합니다. 괴물들은 그들 주위에 모여 월터가 계획을 실행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월터가 중앙 제어실에 도착하여 유한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게 필요한 힘을 얻을 시간입니다. 필요한 힘을 얻을 시간입니다. 월터는 의자에 앉아 마법 광선을 이용하여 드래곤으로 변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지와 스타일이 몬스터들을 처치하고 도착합니다. 이 순간을 기억해, 스타일. 그러면 나는 어떤 생물보다 강해질 테니까. 어떤 생물보다 강해질 테니까. 그의 몸이 눈에 띄게 커지기 시작하고 늑대와 슬라임은 그 광경에 경악합니다. 그 광경에 경악합니다. 월터가 변신을 완료하기 전에 유지는 슬라임에게 화염 마법을 전이시켜 불덩이로 공격합니다. 불덩이로 공격합니다. 하지만 멀쩡한 월터가 나타나자 모두 놀랍니다. 유지는 월터가 드래곤 마법을 주입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드래곤과 같은 날개와 손이 자라나고 그의 몸은 완전히 푸른 드래곤처럼 변합니다. 여기서 유지는 슬라임에게 마법 방벽을 생성하여 스틸을 보호하고 슬라임에게 화염 마법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월터는 놀라운 속도로 피하며 말합니다. 자, 이제 너희들에게 드래곤의 무시무시한 힘을 보여주지. 순간적인 반응으로 유지는 늑대와 10마리의 슬라임에게 월터를 동시에 공격하여 화구에 맞출 확률을 높이라고 명령합니다. 유지가 월터에게 불덩이 비를 쏟아붓자 월터는 재빠르게 피하려 하지만 동시 공격에 여러 방향에서 공격을 맞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터는 아무런 피해 없이 무사히 나타나고 유지는 저런 약한 마법 따위로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없어.
라고 말한다. 한편 유진은 플랜 B를 실행하여 늑대에게 슬라임을 발사하고 왈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어 마법을 활성화시킨다. 늑대는 가골이 만든 가장 강력한 갑옷인 활용 갑옷을 장착하고 이 갑옷은 늑대의 힘과 속도를 강화시킨다. 그의 힘과 속도를 증폭시키고 유진은 늑대와 슬라임을 조종하고 마법 및 물리적 증폭, 주문이 발동되어 그들의 힘이 2배로 증폭되고 늑대는 이것이 바로 이번에 내 힘을 월터에게 보여주겠어. 늑대의 놀라운 속도에 월터는 충격을 받고 유진은 그 속도를 이용해 슬라임에게 화염 마법을 전이시켜 지상 최강의 화염 공격을 가한다. 늑대는 기뻐하며 외친다. 드디어 그를 쓰러뜨렸다. 유진은 가젤이 만든 몬스터 아머의 질을 스스로 인정한다. 몸 일부를 잃은 월터가 재등장하여 몬스터들의 힘을 끌어내 자신을 치유한다. 이전 몬스터들의 시체는 사라지고 그들의 만화는 월터에게 전이된다. 월터의 자가 재생 능력과 죽은 추종자들의 만화 흡수 능력에 늑대와 슬라임은 충격을 받는다. 유지가 다시 불로 공격하지만 월터는 그에게 말합니다. 소용없어. 네가 하는 짓은. 월터는 계속해서 괴물의 에너지를 흡수하며 자신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힘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날개에 더해 팔이 4개나 생기고 몸집이 커지자 유지는 그 엄청난 힘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의 강화된 힘에 월터는 많은 슬라임들에게 화염 마법을 전이시켜 동시에 화구를 날리지만 월터는 말합니다. 헛수고라고 했잖아. 헛수고라고 말이야. 유지는 월터의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를 이례적으로 무적에 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지는 용의 저주 힘을 눈치채고 자신의 힘의 중심이 저주와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갑자기 떠올린다. 그의 힘의 중심이 저주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유지는 슬라임에게 불마법을 그 다음 저주 해제 마법을 자신에게 걸라고 명령하고 저주가 풀린 후 월터는 약해진 것을 느낀다. 월터는 유지에게 복수하고 그를 제거하기로 하지만 방벽에 막힌다. 유지는 마법 거미줄 마법으로 월터를 공격하여 천장에 가둔다. 유지는 거미줄 마법을 10마리의 슬라임에게 전이시켜 월터를 가두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유지는 파멸의 불꽃으로 월터를 공격하고 월터는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진다. 죽기 전에 월터는 영웅을 무찌르든 못 치르든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결과는 결국 같습니다. 네가 죽고 월터가 죽으면 현자가 돌아옵니다. 이 순간 스타일로즈는 신성한 메시지를 잘못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설명하지 않은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안내자가 죽으면 현자가 돌아옵니다. 나는 안내자가 나이고 현자가 유지 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월터를 의미했고 그가 죽으면 전설적인 현자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자 에너지 중심이 그 패거리 추종자들의 영혼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유한, 괴물들, 그리고 월터의 시체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현자가 나타납니다. 스타일이 말하죠. 제가 목숨을 바치면 유지 너는 우리 세상을 구할 현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목숨을 걱정하지 않도록 그 부분은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안내자는 월터였던 거죠. 그리고 그가 죽으면 현자가 돌아옵니다. 유지가 묻죠. 그럼 현자는 누구죠? 그러자 스타일이 전설의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먼 옛날 용과 싸우기 위해 전설적인 힘을 가진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을 물리치지 못하고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유지는 그 영웅이 우리 앞에 있는 현자가 아닐까 묻습니다. 스타일은 월터가 영혼을 소환하는 의식을 치르고 자신과 일당의 목숨을 희생하여 현자를 다시 소환했다고 말합니다. 자유를 얻고 인류를 멸망시키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갑자기 현자가 파멸의 불꽃 마법을 발동하여 유지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유지는 방벽 마법을 발동하여 스타일과 슬라임을 보호합니다. 현자의 일격에서 슬라임들은 현자의 힘에 영향을 받고 그가 유우기와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현자의 마법의 힘으로 주변의 땅이 불꽃에 휩싸이는 것을 봅니다. 유우찌는 현자가 엄청난 만화 소모에도 불구하고 파멸의 불꽃처럼 강력한 마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슬라임들에게 현자와 맞설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유우찌는 슬라임들의 체력을 2배로 늘리고 기동성, 방어력, 그리고 이동 속도를 향상시키는 마법을 발동하여 전투를 더 쉽게 만듭니다. 늑대와 슬라임은 현자와 맞서기 위해 출발하고 유우기는 순간이동. 그들을 그에게 빨리 보내는 주문을 외웠다. 그들이 그에게 접근하자 슬라임들이 현자에게 불덩이를 던졌지만 현자는 파멸의 화염 마법으로 응수했다.
간신히 피한 그들은 유지의 명령에 따라 흩어져서 현자를 향해 화구탄 배라지 마법을 사용할 위치를 정했다. 공중에서 현자에게 화구탄 탄막 마법을 날리기 위해 위치를 잡았다. 현자는 사방에서 날아오는 모든 공격을 방패로 막고는 슬라임 하나를 파멸의 화염 마법으로 공격했다. 유지는 슬라임이 현자에게 공격받지 않도록 숨겼다. 현자와 맞서 싸우고 그의 강력한 공격을 받은 유지는 현자가 어떻게 파멸의 화염 마법을 반복해서 게다가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고민했다. 마력을 소진시키고 있군. 그는 현자를 이기려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유지는 슬라임에게 10배 증폭된 화염구 마법을 걸어 현자를 향해 발사합니다. 하지만 현자는 방어 마법을 사용하여 그를 둘러싼 한랭의 덩어리를 파괴합니다. 유지는 슬라임에게 10배 증폭된 화염 마법을 사용하고 현자를 공격하여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현자는 갑자기 유지 앞에 나타나 10배 증폭된 파멸의 화염 마법을 시전합니다. 유지는 같은 위력의 같은 마법으로 응수하고 슬라임들은 기뻐합니다. 현자를 꺾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하지만 현자는 다시 나타나 유지의 마법을 피하고 새로운 공격을 준비한다. 다시 공격을 시작하려 한다. 만화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만화가 마이너스였고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간신히 제때 그를 쓰러뜨렸구나. 현자는 일어섰고 유지와 슬라임은 그가 무사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현자는 그들에게 말했다. 자유를 주겠다. 그는 저주 마법 광선을 하늘로 쏘았고 그것은 그 지역과 주변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물은 저주 마법의 색으로 변했다. 모든 몬스터들이 자유의 저주에 감염되었습니다. 용의 눈은 붉게 변했고 그들 위 하늘은 같은 색으로 변했습니다. 자유 마법의 보라색으로 말이죠. 네가 하는 짓을 자유라고 부르는 거야. 슈탈이 말했습니다. 이게 내게 자유란 건가?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 게. 슬라임은 본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유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전혀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때 유지가 처음 방문했던 도시. 비슷한 출신 모험가들이 몬스터와 싸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첫 번째 괴물보다 강한 괴물들이 나타났고 그들의 눈빛으로 보아 그들이 도시를 공격하려 한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병사들은 비스탄으로 돌아가 도시의 경계를 강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 유지는 평소처럼 슬라임을 남겨두었기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지는 만약을 위해 가는 도시마다 슬라임을 남겨둡니다. 그는 병사들과 비슷한 도시가 공격받기 전에 괴물들을 죽이기 위해 슬라임에게 화염구 마법을 전이했습니다. 병사들과 비슷한 도시가 공격받기 전에 현자는 인공 강우장치에 자유의 달 저주원천을 사용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늘이 이런 색이 되었고 저주가 모든 괴물들에게 퍼졌습니다. 유지는 슈탈에게 말했습니다. 현자는 고개를 들고 유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과거에 저는 저보다 훨씬 강한 용에게 죽임을 당했고 그 실패가 저를 좌절과 분노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아무리 모험가들이 강력한 용을 죽이려고 애써도 더 강한 용이 나타나 우리를 무찌를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유를 가져다주고 사람들의 고통을 끝내고 그들의 삶을 마무리 짓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고통받지 않고 우리는 영원히 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유지는 그의 말을 이해하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게 일어났던 일에 재발을 막겠다고. 자유라는 명목하에 세상을 전부 파괴하려는 거야. 그게 무슨 논리야? 유지는 그에게 말했다. 세상을 파괴하는 게 내 목표라면 너와 용의 차이가 뭐야? 현자는 그에게 말했다. 내 운명과 자유에 만족해라. 그리고 파괴의 마법으로 그를 쳤다. 유지는 방어 마법을 발동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정도 화력으론 방어구가 버티지 못해. 버틸 수밖에 없어. 유지는 현자에게도 파멸의 불꽃 마법으로 응수했다. 슈탈은 두 사람의 힘에 놀라 유지의 승리를 바랐다. 유지가 현자와 맞서 싸우는 동안 슬라임이 그에게 말했다. 긴급. 몬스터들이 지금 바로 오르다리안 시티로 향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이고 눈빛이 무시무시합니다. 킬리아 시티에도 향하고 있습니다. 유지가 비슷한 다음으로 방문한 두 번째 도시. 유지는 이 몬스터들을 상대하기 위해 슬라임에게 화구 마법을 전이시켰다. 그가 파멸의 화염 마법과 방패 마법으로 현자와 싸우는 동안 현자는 그에게 말했다. 내 능력으론 절대 세상을 지킬 수 없을 거다. 유지는 이전에 방문했던 모든 도시들을 위해 동시에 마법을 시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렇게 강한 상대와 싸우면서 동시에 도시들을 방어하기란 힘들어. 만화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그때 드레이자드가 슬라임을 통해 유지에게 연락하여 말했다. 비슷한 시의 모든 주민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유지는 비슷한 모험가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는 것을 보았다. 하면서 유지는 항상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에게 우리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고 우리의 땅을 지킬 차례입니다. 드레이자드는 몬스터에 맞서기 위해 마법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유지에게 말했다. 그들은 모두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당신이 그들의 도시를 보호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유지는 이제 비스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슬라임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을 위해 게일과 다른 모험가들과 함께 있어. 우리도 마법으로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키리아의 슬라임도 그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모험가들의 리더 라이어드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유지의 모범을 따라 군인들에게 괴물들에게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저항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티나와 리사는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험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이어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푸른 용으로부터 지켜준 유지의 노력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용 슬라임은 또한 리카르도 시티의 사건들을 유지에게 전달합니다. 모험가들이 서로에게 말하듯이 유지는 우리가 눈과 추위와 싸우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힘든 시기를 견뎌냈습니다. 분명 몬스터 무리는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유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 조국을 수호할 것입니다. 요리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빨리 돌아와요. 최고의 요리들을 준비해 놓겠어요. 슬라임은 부게니아 시티에서 일어난 일들을 유지에게 전달합니다. 모든 모험가들이 가가리 만든 갑옷을 착용하고 준비하고 있던 곳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말했죠. 승리해서 돌아와 이 갑옷들을 저에게 돌려주세요. 가갈의 조수가 말합니다. 이 갑옷은 용의 보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고 중 하나입니다. 화산. 가갈은 자신의 갑옷이 불룡을 물리쳤기에 괴물들을 이길 자신이 있었다. 하물며 더 약한 괴물들은 더더욱. 유지는 내 도시 비스탄, 킬리아, 리카르도, 그리고 부게니아가 스스로를 방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쁨과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평범한 직원이었던 전생을 떠올렸다. 항상 혼자 일하며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협력이 혼자서 일하거나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확신한다. 혼자서 유지는 모든 병사들과 모험가들에게 공격 및 방어 강화 마법과 반마법 강화 마법을 전달했다. 그리고 반마법 강화 마법을 전달했습니다. 게일과 그와 함께한 병사들은 자신의 힘이 증가했고 몬스터들을 더 빠르고 쉽게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더 빠르고 쉽게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티나와 리사 또한 힘이 증가하고 향상된 것을 알았다. 리카르도의 병사들 지휘관인 와트카는 자신의 힘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을 알았다. 유지는 속으로 말했다. 좋아, 이제 도시 사람들은 스스로를 쉽게 방어할 수 있겠어. 이제 남은 건 현자를 죽이고 세상에서 그의 악을 없애는 것뿐입니다. 스틸이 그에게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해와 달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지는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고 드레이어드가 만든 마나 회복 포션을 마십니다. 그 포션은 그가 현자와 싸우기 전이 에너지 수준으로 회복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나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늑대에게 말했습니다. 스틸을 지키는 건 내게 맡길게. 유지는 위에 있는 현자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방어 마법을 펼칩니다. 누가 그에게 묻는다. 자유의 길을 막고 싶은 거야. 왜 세상을 구하려 하는 거지? 유지가 대답한다. 정확히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현자가 그에게 말한다. 내 같은 사람은 세상을 지킬 이유가 없어도 괜찮아. 나도 너처럼 순진했었지. 이 세상을 위해 싸우다 죽었어. 하지만 유지는 이 세상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다. 그가 알던 사람들, 그리고 그와의 관계와 그들에 대한 기억만으로도 그들을 지켜야 할 충분한 이유임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죽음을 각오합니다. 현자는 그에게 말합니다. 싸워서 이걸 끝내자. 현자는 동시에 3번이나 파멸의 불꽃 마법을 사용하여 유지에게 날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에게 힘이 닿을 때까지 싸워라. 만화가 회복되더라도 내 몸은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할 거다. 갑자기 유지가 서리 마법을 사용하며 나타납니다. 킬리아의 푸른 용에게 사용했던 것과 같은 마법입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것이 스틸이 편지에서 말했던 기적일까? 그는 서리 마법으로 현자를 공격합니다. 현자는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유지는 그것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0번 넘게 현자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유지는 그 공격이 현자에게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현자는 분노하며 유지를 죽이기 위한 가장 강력한 마법을 준비합니다. 유지는 스타일이 전에 준 캐시스의 단검을 사용합니다. 푸른 용 킬리아가 그걸로 그를 죽였던 바로 그 단검입니다. 그는 단검에 냉기 마법을 겁니다.
그리고 하늘은 메시지처럼 해와 달이 합쳐진 모습으로 변합니다. 메시지대로 말이죠. 유진은 단검으로 현자와 싸우고 파괴의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폭발 격리 마법을 펼칩니다. 현자의 힘의 파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는 현자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벽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현자의 마력은 사라집니다. 하늘의 색깔이 돌아왔어요. 마침내 재앙이 끝났어요. 그리고 악은 끝났어요. 밤에 유진은 오르다리온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슬라임이 그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걸어요? 유진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오르다리온 도시 길드가 여전히 자유의 달 갱단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 자신에게 주의를 끌고 싶지 않아요. 유진은 도시에 있는 슬라임들에게 현재 소식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슬라임들과 드레이어드는 그들에게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티나와 리사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드레이어드도 축하합니다. 리카르도의 도시에서 요리사가 괴물들을 물리치고 도시를 지킨 것을 축하하는 연회를 준비합니다. 그들의 도시를 부게니아 도시에서 기글과 병사들은 승리를 축하하고 강력한 갑옷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갑옷, 슬라임과 유진은 모든 도시에 평화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안심합니다. 한편 오르다리온 도시 길드 지도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월터 이사와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은 현자가 소환되는 의식이 실패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월터가 추종자들과 함께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말합니다. 본부에 보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들 중 리더는 말합니다. 어차피 그런 쓸데없는 걸로 그들을 괴롭힐 필요는 없어. 세상의 멸망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 정화장치가 곧 완성될 테니까. 일단 그것이 가동되면 우리는 전 세계를 파괴하고 우리 세상에 자유를 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자유의 푸른 달의 일원들이 황폐의 흥룡을 무찌르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현자가 전생에서도 쓰러뜨리지 못했던 용. 한편 유진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파괴 장치, 멸망의 흥룡. 분명 자유의 달갱은 계속해서 폭주할 것이다. 갑자기 괴물 호랑이들에게 공격을 받았다. 그리고 유진은 일어서서 맞섰다. 다음 날 유진은 이웃 도시의 조직에 가서 사납게 날뛰던 호랑이들을 넘겼다. 비서는 그에게 물었다. 동료들은 어디 있습니까? 이번 임무의 상금은 매우 크며 당신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유진은 그녀에게 대답합니다. 저는 항상 혼자 싸웁니다. 비서는 울먹입니다. 동료들이 호랑이에게 죽었다는 충격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그들은 지금 더 좋은 곳에 있습니다. 그녀는 그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유진은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가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길드장 미자는 도착해서 호랑이들이 화염 마법에 의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죽인 사람은 한 명뿐입니다. 그녀는 모든 모험가들에게 유지가 전설 속의 인물이라고 밝힙니다. 마법으로 슬라임을 이용해 괴물을 쓰러뜨리는 자,